알렉산드르 피추시킨. 그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63명의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연쇄살인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살인마들을 꼽으라면 반드시 들어가는 살인마 중 한 명이고 별명은 체스판 살인마라고 불리죠. 수사에서 발견된 48명의 살인마니 법정에선 기소되었고 발견되지 않은 15명을 포함하여 그가 살해한 사람들은 총 63명, 현재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살인을 하지 않는 삶은 당신더러 음식을 먹지 않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단일 살인마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연쇄살인마입니다. 그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974년 4월 9일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피추시킨이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집을 나가게 되죠. 그렇게 어머니인 나탈리아 피추시킨이 혼자서 자신의 아들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가정 분위기 또한 별로 좋지 못하였다고 하죠. 그는 어린 시절에는 대인관계도 좋으며 사교성도 좋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간 아버지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모른 채 자라야 했습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인 나탈리아는 그가 어떤 잘못을 하면 심한 학대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가 4살이던 때 집 근처에서 그네를 타다가 그네에서 넘어지게 되었는데 이마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 결과 병원에서 4주 동안 입원을 했다고 하죠. 확정은 아니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피추시킨의 뇌, 특히 전두엽 피질이 손상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죠. 전두엽 피질 부위에 손상을 입으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아이의 이마는 성인과 달리 8분의 1 정도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뇌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피추시킨은 자주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주변인들과 많은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에 나탈리아는 그를 학습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로 그를 보냈고 봉사를 강조했지만 잘 적응하지 못했다고 하죠. 결국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할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죠. 피추시킨은 밝고 명랑한 아이였지만 외톨이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오직 그의 할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피추시킨이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후 할아버지는 그를 혼자 있지 않도록 항상 같이 있어 주었죠. 할아버지는 종종 피추시킨을 근처의 비첵스키 공원으로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함께 체스를 두며 체스를 가르쳐 주었죠. 그 이유는 피추시킨의 절제심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죠. 그의 체스 실력은 나날이 발전해 공원에 찾아오는 다른 사람들과도 종종 체스를 두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나 매번 할아버지가 곁에 있을 수 없어 종종 어린 나이에 혼자서 공원을 찾아오던 피추시킨은 공원의 불량배들의 표적이 되게 됩니다. 어느 날 피추시킨에게 불량배들이 접근하고 그들은 피추시킨을 폭행한 후에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피추시킨의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하죠. 피추시킨이 14살이 되던 해 그에게 가장 중요했고 또한 사랑했던 인물인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오게 되었고 할아버지에게 배운 체스를 항상 즐겼다고 하죠. 대인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그에게 친구는 없었고 그의 유일한 친구는 체스뿐이었습니다. 다시 외톨이가 된 것이죠. 그는 지역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목수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피추시킨의 정신은 이미 황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17살 때 목수일이 지루해진 피추시킨은 다시 비첵스키 공원으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체스를 두기 시작하죠. 그는 겉으로 봤을 때 전형적인 모스크바의 학생이었습니다. 피추시킨은 교우 관계가 별로 좋지 못했지만 오데이추크라는 한 명의 친구를 사귀게 되고 잠시 동안 일반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죠. 하지만 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보드카에 더욱 의존하기 시작하고 그의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드카를 마시며 체스로 시간을 보내던 피추시킨은 그 나이 또래의
다른 학생들이 락 밴드나 스포츠팀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그는 다른 종류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이 로마노비치 치카틸로. 로스토브 리퍼라고 알려진 그는 러시아의 전설이었습니다. 바로 연쇄살인으로서 말이죠. 그는 1978년 한 여자아이를 수입 추잉껌을 주겠다며 유혹해 자신이 미리 사둔 외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강간한 후 칼로 찔러 죽이고 사체를 강에 버린 뒤부터 장장 12년 동안 54명의 소년 소녀를 살해한 엄청난 연쇄살인마였습니다. 피추시키는 치카틸로의 이야기에 강하게 끌리게 되죠. 그냥 좋아서 끌리는 것이 아닌 본받고 싶다라는 괴상한 쪽으로 말이죠. 그에 대한 집착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으며 마침내 자신이 치카틸로를 뛰어넘는 살인가가 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정상인처럼 철저히 위장하고 생활했기에 이웃들은 그가 조용하고 친절하며 동물들을 좋아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죠. 그가 18살이 되던 해 유일한 친구이자 같은 반 친구 오데이 추크를 목을 졸라 살해하고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첫 살인을 저질렀죠. 그리고 놀랍게 이 사건은 자살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후 9년간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001년부터 모스크바의 비체프스키 공원에서 시민들을 집중적으로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범행은 더욱 지능화되기 시작하죠. 보드카를 들고 공원에 나가 피살자들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죽은 강아지를 묻은 공원 외곽에서 개를 추억하며 보드카를 마실 거라고 하며 함께 마시자고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하수구에 던져 목을 졸라 죽이거나 숨겨진 망치나 보드카 병으로 머리를 때려 죽였고 두개골이 부서진 머리에 보드카 병을 끼워 놓았습니다. 그는 지능적이고 피해자들을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한 안드레이 치카틸로의 살인 수법을 모방했던 것이었죠. 발견된 사체에는 항상 보드카 병이 놓여져 있어서 살해자가 동일 인물로 판단되었고 연쇄살인이라는 것만 알 뿐 경찰은 용의자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죠. 경찰은 그렇게 수년을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경찰이 어느 정도로 사건을 파악하지 못했냐 하면 그가 잡혔을 때 실제 피해자 수의 절반도 못 미치는 20명 정도를 살해한 줄로 알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사건이 체스판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피추시킨이 살인을 할 때마다 집으로 와서 체스판에 살해한 사람의 이름과 살해 날짜 등을 적은 뒤 그 위에 동전을 하나씩 올려놓고 그 위에 체스말을 세워놓은 점 때문이었죠. 할아버지와의 추억이자 자신이 제일 좋아했던 체스를 그의 살인 일기로 사용된 것이었죠. 그렇게 범인의 흔적을 잡지 못하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생기고 있던 와중 전혀 감을 못 잡던 경찰이 피추시킨을 잡게 된 계기는 마지막 피해자이자 피추시킨과 같이 일했던 슈퍼마켓 동료 여직원인 마리아 모스칼레바가 아들에게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에서는 피추시킨과 함께 공원에 나간다라고 적혀 있었고 피추시킨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체로 발견된 피해자의 코트에서 날짜와 시간이 찍힌 지하철표를 발견합니다. 이후 경찰들이 피추시킨의 집을 수색했을 때 그의 테이블 위에는 64칸의 체스판 중 63개의 칸이 채워져 있었죠. 단순 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이 마리아와 함께 산 표를 들이밀고 그녀와 같이 표를 사고 있는 모습이 찍힌 CCTV를 보여주며 추궁에 들어가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진술과 체스판에 적혀있는 장소를 수색하며 48구의 사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발견한 48건의 살인으로만 기소된 것을 불쾌해하며 발견되지 않은 15명의 살인 범행도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죠. 실제로 그의 변호사에게 그는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냥 네가 죽어서
마지막 한 칸을 채우면 되겠네 라는 말을 하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행태 때문에 그의 변호사는 그가 정신 이상임을 주장하며 그를 변호했고 러시아 정부도 피추시킨이 정말로 미친 게 아닌가 하여 그의 정신 감정을 실시했지만 이상하게도 감정 결과는 정상이었죠. 그냥 사이코패스이자 살인 중독자였던 것이었죠. 실제로 피추시킨이 잡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감시하던 경찰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음에도 살인을 멈추지 않아 꼬리가 잡혔던 것이었죠. 그의 증언에 따르면 그 역시 마지막 피해자인 마리아의 메시지 때문에 자신이 추적당할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미 살인 무드를 취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죠. 그렇게 연쇄살인으로 기소된 피초시키는 범행이 워낙 잔인한 데다 피해자 유가족들이 적극적인 사형집행 요구로 인해 안드레이 치카틸로와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를 예상했는데 러시아가 1996년 이래 사형 선고 및 집행을 유예시키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사형은 불가능했고 2007년 10월 13일 모스크바 법정에서 현재 러시아에서 선고 가능한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법정에선 피추시키는 시종 무표정하게 침묵하면서 당황한 기색 또한 없었으며 48건의 연쇄살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듣고 종신형이 선고되는 순간까지 이에 대해 뉘우치거나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피해자 가족들이 복수가 이루어질 가능성 등을 이유로 러시아 정부에서는 그가 시베리아의 한 교도소에 있다는 것과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이야기인데 사실 피추시킨이 두 번째 범행을 할 당시에 잡을 수 있었다고 하죠. 그는 2002년도에 남자친구와 결별 위기로 지하철 근처에서 방황했던 마리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마지막 피해자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그녀를 유인해서 콘크리트 하수관 근처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목적지에 이르게 되자 그는 갑자기 그녀에게 목욕이나 해라고 말하며 마리아를 8m 아래 하수관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렇게 그녀는 하수관 밑으로 떨어지고 하수에 쓸려 내려가다가 맨홀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 그녀의 울음소리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구출하게 됩니다. 운 좋게 살아난 마리아는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잘못으로 하수관에 떨어졌다는 진술서를 만들어 거기에 서명하라고 마리아에게 강요했고 결국 진술서를 쓰게 한 뒤 그녀를 보냈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 경찰이 제대로 조사에 착수했다면 범행을 밝히는데 훨씬 수월했을 수도 있고 이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죠. 그리고 피추시키는 첫 번째 살인을 했을 때 그는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자신의 첫살인도 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죠. 살인을 할 때 그는 희생자들을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자신의 손에 달려있기에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살인 이유에 관하여 나는 오로지 내가 살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나는 살고 싶다는 욕망을 느꼈다 라고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피추시키는 체포 당시 한 명만 더 죽이면 되는데 이대로 잡힐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자신이 범행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범죄를 위해 너무도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았다. 내가 후회한다고? 절대 아니다. 간수들은 나와 얘기를 하거나 내게 질문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저 친구는 진짜 영웅이야 라고 수군대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 라고 하며 자랑스럽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추시킨의 첫 번째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위에서 언급했던 같은 반 구부인 오데이 추크를 목졸라 살해하고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졌다 한 것이고, 두 번째는 1992년 여름 역시나 같은 반 그부인 오데이 추크와 자신의 우상인
치카틸로에 대한 논쟁을 벌이다가 싸움을 하게 되었고 역시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그의 시신을 하수구에 은폐하였다는 얘기입니다.